네, 안녕하십니까.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더불어서 광주는 지금 새로운 미래 산업 도시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AI 같은 미래 산업이 광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지금까지 광주 전남 미래 비전에서 쭉 살펴봐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업의 경쟁력만으로 도시의 미래를 완성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반도체 이후에 광주는 어떤 도시가 되어야 하는가? 또 반도체 이후에 광주 시민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답을 문화 예술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는 광주 비엔날레도 있고 아시아 문화전당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이제 예향이라고 부르기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많은 문화적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문화 수도 광주를 지향하고 있기도 하죠. 여기서 우리는 반도체 산업과 더불어서 이와 같은 미래 산업과 더불어서 문화예술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성장하는 문화와 산업이 공존하는 광주, 이런 도시가 가능한지 오늘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대담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예술가이십니다. 김상현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상현 작가입니다. 네, 다음으로 어, 예술가이면서 문화예술 기획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장현우 예술가 초청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광주는 이제 먼저 우리 이 장현우 기획자께 먼저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 싶은데 네. 지금 이제 광주가 반도체와 AI 같은 그 미래형 신산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산업만 유치한다고 해서 그 도시가 완성되고 뭐 도시의 경쟁력이 완성되고 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광주에 그러면은 광주의 미래를 위한 문화 예술이 필요하다. 그걸 위해서 문화 예술 정책이 광주 전남 지역의 문화 예술 정책이 새롭게 편성돼야 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뭐 좀 표현하자면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주를 반도체 산업단지로만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반도체와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그런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도시 생태계를 만들 것인가 이런 문제 같습니다. 여기 네.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전에는 우리가 이제 국가 경쟁력이 중요했죠. 그러나 이제 최근 들어서는 각각 이제 선진 도시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전에 우리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산은 뭐 해양 중심 도시, 그다음에 광주는 문화예술, 문화수도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문화예술 정책은 현재 지금 우리 전남 광주 특별시에서도 모든 시민들이 관심이 지금 반도체에 꽂혀 있다시피 하죠. 네. 그런데 이 미래형 신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나 AI나 뭐 에너지며 배터리며 이런 그 미래 신산업은 사실상 앞으로 준비 과정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 한 10여 년의 시간이 걸릴 거로 봅니다. 네. 생산에 돌입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든 산업을 또 정책을 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삶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화 예술을 통한 이 하드웨어 중심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문화예술 산업, 현재형 산업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정책도 투 트랙으로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이 미래형은 투 트랙으로. 10년 뒤를 준비를 하는 거고 네. 지금 당장 시민의 삶이 좀 윤택해질 수 있는 또 편해질 수 있는 이런 어떤 문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는 광주가
이제 미래 신산업에 거의 막 몰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기까지 한 10년 정도 시간은 걸릴 거다. 네네. 근데 그 전에도 광주 전남 지역 시민들의 삶은 있다. 네. 이게 삶을 문화예술로 채우는 그런 정책이 좀 더 본격적으로 기획되고 집행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 네네, 그렇습니다. 관광하고 관광 이렇게 융합된 네.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이 산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광주가 갖고 있는 문화예술 자산과 또 미래형 소프트웨어를 결합해서 뭐 그건 이제 나중에 시티 연구원 같은 이런 문제들로 네네.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시기로 네. 하고요. 우리 김상현 작가님 이제 보면은 반도체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기로 지금 돼 있고요. 이제 그 안에 또는 그 주변에 이 연구 시설과 이 기업 공장만 들어가는 거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문화예술 클러스터도 함께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뭐 평소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거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공장이랄지 기업체가 들어왔을 때 그 우리가 경제 우선을 하잖아요. 근데 경제 우선, 선순위 경제, 뭐 후순위 문화 이런데 그건 제가 볼 땐 발상 자체가 상당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일단은 경제가 들어올 때는 문화가 굉장히 앞장서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첫 번째로 이제 그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반도체를 공장을 짓는다 했을 때 공장을 경제 구조에 맞게 생산 구조에 맞게 만드는 건 당연한데 그게 디자인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그 디자인이 문화라는 거죠. 그 공장 문화를 자체도 그러죠. 네. 그러게 했을 때 이제 그 여러 가지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 브랜드가 형성됐을 때는 건축물 자체부터가 그렇게 시작을 하면 이미 이 차별화가 되는 거죠. 경쟁력도 훨씬 좋아지고요. 그래서 건축물을 지을 때부터 아니면 도로를 놓을 때부터 아니면 그 사소한 어떤 도보 거리를 만들 때 이걸 디자인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일단 모든 게 이게 경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네.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된 바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건축물이나 이런 게 디자인화가 돼 있을 때 설령 반도체가 실패하더라도 그 건축물에 대한 브랜드가 살아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문화로 옮겨갈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초부터 시작할 때 어떤 문화를 덧입히자, 디자인화를 하자 했을 때 이게 막 무슨 대단한 엄청난 어떤 자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뭐 인력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의 어떤 부분적인 부분들을 그러게 문화하고 연결을 했을 때 굉장히 좀 확장적이고 뭐랄까 어떤 도시 브랜드 자체가 이미 바뀌어 버리는 거죠. 기존의 어떤 산업 시설하고 시작할 때부터 다르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취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장도 그냥 그 콘크리트 박스 같이 이렇게 만들지 말고 거기에도 공장 건설 자체도 문화를 입히자. 예, 문화 그러죠. 디자인의 관점에서 이거 접근해서 그 자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예, 그러죠. 그것도. 그래서 이제 그 뭐 좀 간단히 말하자면 뭐 일단 뭐 공장이나 사무실이나 어떤 기관에 무슨 미술품을 넣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네. 이 자체부터가 어떤 그 문화를 만들어가면은 그 후속적인 것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좀 뭐랄까 경제적 구조도 부드럽게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어떤 행정 형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네. 뭐 그런 말씀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의사결정자들이 좀 이 주목해야 될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예, 참 우리가 아트 플랫폼 얘기를 막 가끔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해외 선진 도시에는 창작자들이 모여서 작업하는 거, 그리고 또 연구하고 전시하고 또 기업들하고 협업하고 하는 이런 이제 아트 플랫폼을 해외 선진 도시는 구축하고 있는데, 저 광주에 이 반도체 단지가 들어설 때
이런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또 어떻게 그걸 배치할지 네. 좀 궁금합니다. 뭐 국내도 그렇습니다만 해외 여타 도시들이 어떤 산업단지가 들어설 때는 당연히 함께 들어가는 게 문화 클러스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각예술 인프라가 거의 다 이렇게 마련이 돼 있습니다. 비엔날레도 있고 아시아 문화전당이랄지 또 뭐 시립미술관이랄지 이런 시각예술 인프라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지금 현재 시장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 예술가들의 집단 시설이 지금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그 우리가 예술을 하면서도 중요한 게 인문 철학이랄지 담론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사실상 예술가들이 집단화돼서 같이 함께 융합돼서 작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시너지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술가뿐만이 아니라 음악, 뭐 문학이랄지 모든 예술가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클러스터는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여기저기 작게 분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쪽에 집적돼서 각 요소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게 시장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술관 하나 짓자 이게 아니고 네. 미술관과 그 주변에 다른 요소들이 같이 있어서 네. 같이 배치해서 문화예술 클러스터를 만들자 이런 말씀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좀 더 한번 이야기를 바꿔볼까요? 자, 그러면은 광주가 지금 구상해야 할 문화예술 클러스터에 여기에 어떤 기능이 배치되고 또 어떤 시설들이 필요할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작가 레지던시도 있을 수 있고 네네. 창작 스튜디오도 있고 전시 공간도 있고 시장 마켓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인데 그거 한번 두 분이 한번 말씀해 네네.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작가 스튜디오나 미디어랩, 네. 또 AI 아트랩이나 뭐 디자인랩 이런 것들이 레지던스가 필요하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기업 R&D 협업 공간 같은 뭐 이런 공간도 필요한데요. 네. 사실 저희가 최근에 국립 CT 연구원을 설립하는 준비위원회가 지금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아시아 전당의 어떤 창제작 이 목적이나 기능들이 더 강화되고 또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CT 연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도 이제 아시아 전당 하나에 투입됐던 어떤 뭐 예산들 이런 것들도 뭐 5개 권역별 이렇게 우리가 조성하려고 했던 공간들도 지금 현재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미술관이 있고 거기에 따른 뭐 교육기관으로서 미술대학이 있고 또는 무슨 미술연구소가 있듯이 아시아 전당에 더 기능을 좀 강화하고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특히 문화예술 전반을 커버할 수 있는 CT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제 CT 연구원까지 얘기 나왔습니다. 김상현 작가님 관련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뭐 장현우 선생님이 이제 그 큰 틀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이제 좀 시각 쪽, 좀 약간의 이제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우리 선거 전에 광주 전남 미래발전위원회에서 정책 제안했을 때 제가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광주 충장로권의 어떤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사실은 이제 그 안에 이런 시트 연구회나 이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어떤 건물을 다시 만들고 하는 것보다 어떤 지구를 하나 정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중에서도 구도심권 같은 경우는 충장로 같은 경우는 좀 상징적이잖아요. 상징적이고 실제적으로 저는 이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싫어한 말이 재개발이랄지 무슨 뭐 도시 재생이랄지 이런 건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바꾸는 거죠.
이게 이제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산업 자체를 이게 형을 바꾸는 건데 충장로 지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지금 공실이 거의 한 40% 정도 실제 될 겁니다. 그 보면은 굉장히 큰 공간도 많고 또 아시아문화전당도 또 주변에 있고 또 문화권이 또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그래서 거기에 좀 제가 볼 때는 좀 시티연구원 뭐 이제 이거는 이제 좀 제 생각이지만 그런 연구원을 두고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이게 이제 그냥 그 우리가 그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무슨 작가를 뽑아서 상 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예 그 자체를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제적인 작가를 오게 만들고 강주 작가들하고 경쟁을 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전시 공간 그다음에 아까 장현우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AI에 관련된 거 아니면 좀 더 어떤 신산업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함께 해가지고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모든 이제 어떤 구조가 결합이 돼서 유연하게 서로 이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은 굉장히 좋겠다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네. 마침 충장로 금남로에 참 건물이 많이 비었습니다. 네. 그 빈 건물에 참 지금 채워줄 어떤 것이 지금 없어서 상당히 장시간 비어 있는 건물도 있고 그런데 여기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방법 어쩌면은 광주의 그 브랜드 효과를 굉장히 강화시킬 수 있는 뭐 새로운 어떤 신도시를 창출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까지도 듭니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시티 연구원은 네. 사실상 이제 뭐 부지도 한 3만 평 이상이 필요하고요. 3만 평. 예, 그리고 이제 방금 김상현 선생이 얘기했던 그런 그 융복합 예술, 공학도들하고 또 각 분야의 예술가들이 모여서 시너지를 내는 연구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네. 거기에 이제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연구원으로 한 1,000명 정도 직원이 필요하거든요. 1,000명. 그래서 그런 대규모 국립 시설을 유치하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시민들한테는 정말로 바로 체감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건데 사실상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뭐 쉬운 일은 아니죠. 이 탈산업 이후에 근로자들이 뭐 대부분 직장을 잃게 되고 또 대부분이 창업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 비율이 늘어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또 밖에 생활 인구는 없고 찾아드는 관광객이 없다 보니까 우리끼리 서로 장사하고 사고 팔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 공동화 현상이 훨씬 빨라지고 뭐 이런 속도를 내는 거죠. 다만 중요한 거는 이 정책에서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시민들한테 직접 체감되는 그런 정책이라 좀 준비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 정부에서. 네, 네. 저 좀 시티 연구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조금 더 얘기해보고 네. 저 시티 연구원이 도대체 뭔지 시청자들도 좀 알아들을 수 있게 그래서 방금 3만 평 정도에다가 3만 평이면 저 좁은 땅이 아닌데 꽤 넓은 땅에 네. 이 연구원이 들어서야 하는데 혹시 이 시티 연구원과 또 도심의 빈 공간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 거기에 아시아문화전당까지 같이 이렇게 연결되면 참 괜찮아 보이는데 네. 시티 연구원 개념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그 지스트에 네. 시티 연구소는 있습니다. 소규모의 이제 아주 기본만 돼 있는 지금 한 500명 정도의 이 연구원이 필요하고요. 그 이제 그 500명 연구원 안에는 각 분야 예술가, 그다음에 공학도들 뭐 이런 그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 외에 행정을 하는 인력이 또 한 500명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00명 정도의 일자리가 생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국립시설이면서 연간 1,0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제 아시아 전당하고 겹치는 부분은 창제작 부분인데 지금 아시아 문화전당이 창제작이 주 목적이고 거기에서 전시나 공연을 실험을 해보는 그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우리 시민들 생각으로는 그냥 전시하고 공연하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창제작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컨텐츠를 만들어서 뭐 국내외에 수출도 하고 팔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그 소득도 올리는 그런 상황이면 좋겠지만은 현재 뭐 여러 가지 뭐 조건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아시아 전당이 그런 역할들을 100%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또 그동안 광주시 원도심 활성화에도 물론 기여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죠. 근데 이 CT 연구원은 그 자체로도 앞으로 이제 그 K컬처를 전반적으로 이 국제화하고 어떤 글로벌리즘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K컬처로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연구 기관이 있어야지만이 앞으로 모든 문화죠. 예를 들면 어떤 민속 지역 어떤 민속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연구하고 그거를 어떻게 컨텐츠로 개발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어떻게 배치를 하며 예산을 어떻게 마련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연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K컬처가 최근에 와서 갑자기 엄청나게 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지금까지는 보통 이제 민간이나 아니면 정부의 그 좀 규모가 크지 않은 공공기관들이 하던 것을 좀 더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국립 저 연구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네,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이제 한번 비엔날레 이야기 한번 해볼까 싶은데 비엔날레 지금 세계 비엔날레에서 광주 비엔날레가 최대 비엔날레라는 거 아시죠? 저기 그 얘기 듣고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그 비엔날레 이사장께서 하신 말씀 보니까 이해가 갔습니다. 고개가 끄덕거리죠. 일단 규모가 세계 최대인 것만은 그냥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주 시민들이 체감하는 비엔날레하고 국제 미술계에서 평가하는 비엔날레 사이에 우리 양적으로는 참 광주 비엔날레가 엄청 컸는데 과연 질적으로 이 평가에 어떤 좀 불일치가 좀 격차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저 현재 광주 비엔날레 가장 큰 문제 내지는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좀 거대한 질문이어가지고 이제 개인 작가로서 이제 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에서 굉장한 규모를 가지고 비엔날 그건 이제 30년,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뭐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광고하기를 세계 3대 비엔날레, 4대 비엔날레, 5대 비엔날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세계 한 30대 비엔날레 정도나 잘 쳐줘도 아마 그 정도로 이게 이제 규모면이나 여러 가지 이제 예산 부분이 쪼그라졌는데요. 그게 이제 일단은 이제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부분에서 이게 이제 이게 상당히 어떤 광주 비엔날레 현대 미술을 추구하는 데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문가 집단이 필요한데 이 대표이사를 뽑을 때부터 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개입이 많죠. 시장이 이제 그걸 뽑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당연히 시장이 뽑는 건데 그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냐는 이제 좀 저도 이제 궁금하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예산 문제. 특히 이제 요즘에는 어떤 좋은 작품 그다음에 또 실험적인 작품을 할 때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30년 전이나 20년 전의 예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규모가 줄어들었다기보다 이제 경제 상황이 이제 이 급박하게 돌아간 상황에서 이 현실성 없는 예산이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주 좋은 인재를 뽑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단히 해년마다 계약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좀 좀 약간 불편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흡수를 해가지고 그냥 외부에서 보면 좋은 인재가 와도 오래 있을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어떤 광주 비엔날레라는 게 경험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경험을 쌓고 인프라를 축적해서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그런 그 밑에서 받쳐주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제일 크게 말하는 게 이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고급 인재를 확보를 했으면 그거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그냥 또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고급 인력이 와서 더 좋은 고급 인력이 돼서 다른 지역에 가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게 예산 부분이나 고급 인재 부분, 고급 인력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 앞으로 뭐 더 공정하게 좋은 어떤 기획자를 뽑겠지만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융통성 있게 좀 더 이렇게 활성화를 해서 하는 거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주 비엔날레와 실제적으로 강주에서 활동하는 좋은 어떤 예술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좀 협업은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서로 그 뭐랄까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강주 작가들이 강주 비엔날레 참여해서 좋은 효과가 아니라 그런 강주 비엔날레라는 어떤 그 이름을 가지고 더 좋은 방식으로 강주만의 어떤 미술을 형성해 나가는 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네. 예, 큰 틀에서. 예. 네, 네. 그럼 지금 비엔날레관이 지금 신축 지금 네네네네. 준비가 되고 네. 있죠. 이게 뭐 좋은 건물 하나 짓는 것으로 안 된다. 아까 네네. 그 공장 반도체 공장도 비슷한 네네. 얘기가 됩니다만은 뭐 그래서는 안 되고 여기에 공간 구성에서 뭔가 아주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다. 네네. 그건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 비엔날레 관 문제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김상현 선생님 얘기했던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네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뭐 이렇게 3대, 5대 비엔날레 이런 얘기가 나온 것들은 초창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창기 얘기고요. 저는 최근 1회 지금 때 얘기인 줄 알았어요. 1회 때 예산을 100억을 썼습니다. 제가 수치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현재 90억입니다. 전체 예산이 90억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0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30년이 넘은 상태에서 예산이 어떻게 보면은 뭐 굉장히 10분의 1로 줄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예.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독일에서 열리는 카셀 도큐멘타 세계 1위 행사인데 그 미술 행사는 730억 정도를 씁니다. 그 다음에 베니스 비엔날레는 물론 베니스 비엔날레 본 예산은 225억입니다만은 거기에 국가관이며 다른 부대 행사 비용까지 전체를 합하면 거기도 약 700억 가량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거기에 비해서 뭐 5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를 했던 인력 문제랄지 전문가 배치 문제랄지 하는 뭐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우선 가장 중요한 예산에서 파생되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광주 비엔날레는 비엔날레 행사 자체로 끝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카셀 도큐멘터나 베니스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도시 전반이 축제입니다. 네. 미술 축제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수백만 관광객이 찾아드는, 그래서 기초 경제가 활성화되는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예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그 예산 때문에 또 같이 파생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질적인 수준에서는 예를 들어서 2017년에 베니스 비엔날레 키워드가 여성성, 모계사회, 제3세계 미술, 그다음에 재료로서는 뭐 패블릭이나 세라믹 같은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토템도 키워드였는데요. 그 정확하게 그 5년 뒤에 2022년 광주 비엔날레에서 그 키워드가 사용되는 걸 봤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트렌드를 선도를 해야 되는 비엔날레에서 5년 늦게 따라가는 거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일들이고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그런 예산 문제에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질문하신 비엔날레 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광주 비엔날레 관도 그렇지만은 뭐 전남 수묵 비엔날레 관을 450억 정도 예산으로 지금 목포 항구 쪽에 저 문화예술회관 옆에다가 지금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항상 그 행정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전문가 중심이 아니다 보니 이 전시 목적이랄지 비엔날레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설계 결과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사무실이 많다든지 또 전시장은 협소하다든지 공간 먼저 만들어 놓고 비엔날레를 나중에 거기다가 네, 덮이는 끼워 맞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상 저는 그 이 뭐 기획위에
자문 잠깐 했었습니다만 그때도 이 비엔날레 관은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조금 더 깊이 좀 들여다봤으면 어떨까 합니다. 네, 네. 우리가 저 광주 비엔날레 하면은 막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시민들의 삶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보통 시민들이 생각하는데 이게 저기 광주 비엔날레 규모를 저는 이제 최근에 세계 1위라고 들었는데 그게 옛날 얘기라는 걸 듣고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일단은 광주 비엔날레가 좀 그냥 국제적인 미술 행사다. 뭐 주로 이제 그런 정도의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조금 전에 말씀 주셨지만 광주의 이 미술 생태계하고 광주 비엔날레를 어떻게 연결할까? 어쩌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뭐 네. 김 작가님. 네. 그 저희도 이제 광주에 살면서 그걸 이제 어차피 저희들도 이제 시각 미술과 예술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니죠. 네. 고민을 하는데 자꾸 이제 그걸 이분법적으로 시각을 바라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비엔날레가 열리는데 참여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 근데 굳이 생각해 보면 하나의 축제를 굳이 참여를 안 해도 이미 축제의 장에 들어와 있거든요. 네. 이 지역이라는 게. 그래서 저 올해로 처음으로 지금 광주 작가 4명이 그 오픈 스튜디오로 합니다. 오픈 스튜디오. 네, 비엔날레 기간에 이제 오픈 스튜디오를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아마 이제 그 비엔날레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오픈 스튜디오를 하는데 이게 이제 실제 이제 저희들이 현대 미술의 어떤 장을 열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작가나 이런 기획자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굉장히 어떤 교류 차원이나 여러 가지에서 실제 활성화를 못 시키고 서로 그 협소하게만 교류를 했어요, 개개인이. 근데 이렇게 오픈 스튜디오를 하게 된 동기도 그러면은 이 지역은 어차피 우리가 주인인데 그 축제를 만드는데 좀 더 판을 더 넓게 깔자. 예를 들어서 광주 비엔날레를 보고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실제 비엔날레 와서 현대미술을 봤는데 음식도 먹어야 되고 뭐 간단히 기분 좋으면 뭐 맥주 한 잔도 해야 되고 아니 뭐 이 지역에 또 뭐 예술가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그러면은 뭐 어디 작업실도 한번 가서 그 녹활적인 정말 좀 현실적인 작가가 어떻게 지내는가 어떤 작품을 하는가 더 궁금할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동안에 이제 좀 우리 예술가들이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이제 이렇게 오픈을 더 해서 좀 더 같이 축제에 참여해서 같이 오픈도 하고 같이 뭐 파티도 하고 또 교류도 하고 네. 이제 그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작가 4분이 오픈 스튜디오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좀 김상현 작가님이 오픈 스튜디오의 참여 작가시죠? 예. 그럼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예. 안내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실제 이제 그 올 초부터 제가 이제 그 작업실에서 준비한 작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연찮게 이게 겹치게 됐습니다. 실은 원래 그 계획이 오픈 스튜디오를 하려고 원래 작정을 하고 작업 준비도 하고 좀 스튜디오를 이렇게 좀 꾸몄는데 우연찮게 이제 그렇게 또 그 4분이 함께하게 돼서 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인터뷰하고 하는 이 공장 안에 실제 작업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실에다가 그동안 해왔던 작업들을 이렇게 좀 세팅을 해서 여기서 또 파티도 하고 네.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궁금하시면 또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또 광주나 현대미술이나 아니면 좀 돌아가는 이야기도 좀 나누고 좀 이렇게 뭐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광주 시민들의 어떤 문화 예술의 취향도 올리고 향유도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군요. 뭐 저도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도 가보고 그 영국의 에딘버러 축제도 가보고 그 프랑스 아비뇽 연극 축제도 가보고 그랬는데
거기서 제가 느끼는 게 네. 느꼈던 게 뭐냐면은 여기는 온 도시가 시끄럽습니다. 온 그렇습니다. 예. 도시가 아니면 적어도 도시의 상당 부분 영역이 시끄럽다는 게 네. 느껴지는데 우리 광주 비엔날레는 최근에는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동안 그 어린이 공원, 그 중해공원 안에 비엔날레 전시관 여기 안에만 지금 있었고 네. 밖으로 나오질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한번 이야기를 한번 미술시장 쪽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네네네. 아까 미술시장 얘기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미술관도 있고 미술가, 예술가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미술 시장하고 연결되질 않음으로써 예술가들의 삶이 참 팍팍하다. 그리고 그 예술이 지역 사회에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데도 상당히 좀 한계가 많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좀 기형적인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 조금 전에 우리 김상현 작가 얘기를 들으면서 네. 이제 저는 뭐 기획자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이 행사 중심의 그런 그 성과 중심의 이런 어떤 그 미술 행사들보다 조금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예술가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는 시민들의 도움이 되는 그런 이 행사들로 조금 약간 체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지금 오픈 스튜디오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김상현 작가 외에도 이인남 작가, 정광희 작가, 그다음에 이메리 작가 이렇게 네 분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기획자로서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작가들이 스스로 나서서 이런 것들을 해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한편으로 고마우면서 또 한편으로 굉장히 미안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주가 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시각예술 인프라는 세계 어느 도시 못지않게 다 갖추고 있지만 뭐 우리 지금 가장 중요한 미술 시장이 거의 뭐 붕괴 상태가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작가는 작업을 하고 그 작업을 갤러리가 컬렉터와 연결을 하고 또 시민들까지 이렇게 같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작가들이 청년 작가들이 특히 국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싶지만 첫 번째 이 시장에서 막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대구나 부산 타 지역 작가들은 사실상 이 광주 지역보다는 조금 더 원활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광주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고 이게 이제 시민들이지만 정책적으로도 이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광주 비엔날레 기간에만 사람들 모이도록 하지 말고 네. 좀 1년 내내 좀 작가들도 콜렉터도 그리고 또 하여튼 시민들 일반 관객들도 좀 자주 와서 참 자주 방문하는 그런 도시가 좀 됐으면 좋겠다. 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번 시선을 광주 한번 도심으로 한번 뭐 끌어들여 볼까요? 지금 광주 아시아 미술관이 추진되고 있죠. 네. 아시아 미술관. 아직 추진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추진 안 되고 그건 하자 이런 예, 얘기군요. 예. 하자. 예. 그 광주 아시아 미술관 관련해서 참 제가 지금 예. 깜빡 예. 이미 말씀하시니까 추진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직 추진 안 되고 있고. 자, 그럼 광주 아시아 미술관 이 개념부터 시작해서 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그 실제 이제 제가 그걸 제안을 드렸는데요. 그 전번 선거 때 국립
현대미술관 분관 네네. 이야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이라는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미술관인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거의 그게 서울 위주로 돼 있고 작가층도 거의 서울 위주고 그 모든 작품 소장이나 수집이나 이런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또 거의 7, 80%가 서울 위주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국립현대미술관이 분관 1위 오면 미술 4대가 되는 거죠. 네. 여기에도 상당히 어떤 자립심이 좋고 어떤 정체성이 뚜렷한 미술들이 많은데 이걸 국립현대미술관을 짓는 주체적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이. 예를 들어 여기 아시아문화전당이 지금 활동하는 것과 비엔날레가 활동하는 것하고 더 버금가게 더 권력화가 되는 어떤 구조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아시아문화전당이 있는데 아시아미술관을 짓자. 그러면 아시아미술관이라는 건 광주가 주체가 애초에부터 주체가 되고 정체성이 어떤 그 아시아 문화의 어떤 정체성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어떤 그런 구조로 갔으면 좋겠다. 대신에 뭐 무슨 고급 인재는 이제 초빙을 해서 하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보다 오히려 아시아 미술관을 짓는 거. 그게 오히려 더 어떤 독립성을 갖고 훨씬 어떤 도시화 브랜드를 만드는데 훨씬 어떤 그 뭐랄까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우리가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떤 동북아권 아니면 아시아권의 민주의 성지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봐도 상당히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전번에 한강 작가 같은 경우도 뭐 노벨상도 받고 했지만 거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어떤 강주에 관련된 어떤 사건이랄지 이게 이제 어떤 세상을 좀 더 이제 자유롭게 평화롭게 만드는 구조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내 방점을 찍는다라면 여기가 주체가 돼서 해도 충분히 그걸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겠구나라고 해서 저는 이제 앞으로는 무슨 국립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 예산이야 뭐 국립이 됐든 뭐 시가 됐든 상관이 없지만 여기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아시아문화전당 같은 경우도 참 이번 시장이 무슨 뭐 이렇게 뭐랄까 뭘 가져온다겠죠. 근데 그건 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고 앞으로 할 것들을 좀 주체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이 오면 좋겠다. 이게 보통 이제 지역사회 상식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 아니다. 그거 말고 아시아미술관을 광주 중심으로 해서 만들자. 이제 이런 말씀은 뭐 지역사회에서 한번 곱씹어 볼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그 분관 유치 문제는 네. 이 이제 개념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국립현대미술관 본관은 과천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관 분관이 있고요. 청주에 분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외에 청주에 있는 분관은 수장고 미술관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관은 없거든요. 각 지자체에. 부산이나 제주도에 있는 현대미술관이 있는데 이 현대미술관은 지자체 미술관입니다. 시립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국립현대미술관 본관을 유치를 하려면 국립현대미술관 본관의 조직부터 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한 상급 정도의 관장이 급수도 올려야 하는 거고 조직도 방만해져야 하는 거고 파견을 해야 되니까요. 네. 이런 문제들이 먼저 해결돼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 불가능한 얘기에 가깝고요. 지금 우리 지역의 이 정치를 하시는 우리 정치인들께서 되게 이렇게 문화예술 공약을 하실 때는 전문가의 자문을 좀 받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것들이 그냥 공약일 뿐입니다. 예를 들면 뭐 전당 문제도 그렇고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 문제도 그렇고 이런 공약들 그다음에 전번에 한예종 유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전문가들이 들었을 때는 한마디로 우스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실수가 안 되게끔 우리 정치인들도 좀 수준을 높여서 네. 조금 더 전문성을 갖고 좀 말씀을 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뭐 농담 반으로 하면 네네네. 국립이 들어오면 우리 지역 사회에서 예산 뭐 일으키고 편성하고 할 거 없이 국가에서 해주니까 네. 또 이제 막 그래서 아마 국립 쪽으로 많이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충장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충장로에 이 국제 레지던시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혹시 왜? 이제 아까 충장로가 이제 그 건물이 많이 비어 있고 그래서 참 좋다 그랬는데 왜 또 충장로가 저기 국제 레지던시에 적합한 공간인지 그거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상현 작가께서 네. 우리 광주를 애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원도심 활성화, 즉 그게 이제 도시 재개발 아까 뭐 싫어하신다고 했는데 네. 도시 재개발 사업하고 도시 재생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도시 재생 사업은 도시 재개발 사업이고요. 네. 어떤 원도심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시 재생 사업은 기존에 있던 그동안 이렇게 폐산업 시설들 탈산업 이후에 폐산업 시설을 문화 공간으로 이렇게 리노베이션하는 이런 그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인데 사실상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공간들이 대부분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이 국제적인 레지던스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도심에 있는 그 시설들은 물론 이제 공간이 큰 공간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이 적고 그다음에 이제 어려운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정책적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민간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한 목소리로 모으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뭐 공청회며 뭐 여러 가지 설득 작업을 뭐 이렇게 추가하고 얘기를 해도 사실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충장로 1가에서 뭐 5가까지 그 사이에 각자 이 사업단이 따로 있습니다. 상인회도 따로입니다. 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한 목소리로 모아지고 또 그렇게 해서 정책이 따라가면서 원도심 활성화 차원의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전남 광주 통합시에서 더 관심을 갖고 또 리더로서 좀 그런 부분에는 리더십을 좀 발휘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뭐 정책이란 것은 없는 데다가 새 것을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고 예. 기존의 것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혹시 김상현 작가님 충장로 국제 레지던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실제 이제 그 레지던스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국가기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그 광주에서는 광주시립미술관에서도 뭐 외국에서도 하는 경우 있고 또 시립미술관 또 주변에 또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뭐 도심에 또 뭐 청년 창작소라 해가지고 또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레지던스의 어떤 개념이 일단은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최적화된 장소.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일례로 이제 그 한 10여 년 전에 그 대인 예술 시장 해가지고 그걸 추진한 바가 있는데요. 대부분 다 성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되게 부정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실제 어떤 예술가를 투입을 해서 어떤 뭐랄까 어떤 시장의 활성화라든지 그다음에 뭐 도심의 활성화 뭐 이런 형식으로 많이 바뀌어 버려 가지고 예술가들이 너무 소비적이었다라는 거죠. 좀 생산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충장로를 굳이 이야기했던 게 일단은 방금 장현우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공간의 문제. 실제적으로 공간이 예전에 뭐 극장에서부터 나이트클럽부터 아주 큰 사년제 공간들이 대학원 굉장히 네.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개인의 한 예술가니까 이제 좀 쉽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정말 설득력 있게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논의를 하다 보면 정말 좀 이게 도시 자체가 하나의 정말 진짜 브랜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어떤 뭐랄까 강주에 정말 최적화
최적화된 가장 예전에 활성화되고 좋았던 장소였던 곳에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담양이랄지 화순이랄지 해서 아주 규모 있는 어떤 미술관을 만들어서 브랜드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시는 그런 데서 할 수도 있지만 또 레지던스 창작이라든지 아니 소규모 전시라든지 아니면 또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어떤 충장로가 가장 좀 적합하고 좀 현실적으로도 좀 다가가기도 좀 나왔고, 어떻게 보면은 또 어떤 상권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교통편이나 대중성이나 대중의 어떤 좀 그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 동선이 좀 가장 적합하지 않나 해서 이제 이거를 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뭐 광주의 문화 자산이 공간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가장 밀집해 있는 곳이 아마 충장로일 네, 것 그렇죠. 같아요. 상징적인 네, 공간이죠. 네. 예, 이제는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될 시간이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광주에는 이제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이거 얘기 않고 넘어가면은 문화에 관한 토론에서 꼭 뭔가 핵심이 빠진 것 같은 네.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이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그건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 앞으로 광주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 중심으로 좀 말씀 부탁드려서 먼저 오늘 그 대화 중에 다들 뭐 이렇게 나왔던 얘기입니다만은 네. 이 아시아 전당은 초창기에는 우리 저 문광부에서 마치 좌천되듯이 이 전당장이 정해지고 또 이렇게 비전문가들 뭐 공무원 출신들이 와서 이렇게 전당장을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공모를 통해서 전문가를 뽑는다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아직까지 그래도 정치적인 것들이 많이 이 문화예술은 가능하면은 정치적으로는 독립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자유스럽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또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어떤 창제작이 가장 중요한 아시아 전당의 그 목적이자 존재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아시아 문화 또 특히 우리 광주에 있기 때문에 광주 전남 광주의 어떤 문화들을 또 새로운 컨텐츠들을 개발을 하고 창제작을 통해서 브랜드를 외부에 알리고 하는 그런 역할이 앞으로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 지금 시민들이 찾는 거는 초창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진 편이고요. 네. 또 앞으로도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 그 인근에 있는 이 동명동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그 원도심인데도 불구하고 전당 때문에 시너지를 보는 그런 좋은 어떤 역할들이 되고 있는데요. 또 그게 이제 동명동뿐만이 아니고 동구 또는 이렇게 광주 전역에 전남 광주 전역에 이렇게 좀 퍼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됐으면 합니다. 네. 우리 네. 김상현 대표님. 저도 그 아시아 문화 전당이 이제 그 형성이 될 때 제가 동명동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때는 이제 전남도청이 이제 목포로 이전을 하고 거의 이제 그 아시아 문화 전당 그 뭐랄까 공사를 하기도 전부터 이제 저는 동명동에 와서 어떤 미래 비전을 보고 사실은 왔었거든요. 예술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문화를 바로 또 흡수할 수 있고 주변에서 이렇게 또 느낄 수 있고 또 동행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전제하에 또 이렇게 동명동으로 이사를 와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아시아 문화 전당이라는 것이 강주에 있잖아요. 그러면 강주하고 가장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가장 밀접하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좀 뭐랄까, 물론 이제 아시아 문화 전당이라는 내부의 기구에 의해서 어떤 아시아 문화를 이렇게 통틀어서 이렇게 이제 해나가는 건 맞지만, 그래도 이제 좀 그 지역에 대해서도 상당한 어떤 공을 들여야 되지 않느냐. 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더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좀 여기 있는 예술가들도 브랜드화를 시켜줄 수 있으면 또 시켜주고 또 이렇게 동행하고 이렇게 가면은 정말 좀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 같다. 네. 그래야지 또 광주에서 아시아 문화 전당이라는 곳이 또 뿌리를 내릴 수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광주 비엔날레나 아시아 문화 전당이 꼭 그 광주에서 보면 꼭 부초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네. 왜냐하면 뿌리를 어디에 내리지 못하고 계속 이리저리 이렇게 흘러다니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게 이제 좀 강주인으로 좀 안타까운 거죠. 실은 같이 뿌리를 내려서 같이 성장하면 좋은 어떤 그게 있을 텐데 이제 좀 개인 작가로서의 이제 바람입니다. 네, 네. 이 아시아 문화전당이 아시아만 눈앞에 두고 살지 말고 광주도 좀 눈앞에 둬라.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제 저 결론 지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년 뒤에 광주 또 10년 뒤에 광주의 문화예술 그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은데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반도체 AI 산업이 참 엄청난 참 경천동지할 정도의 거대한 투자가 지금 예정돼 있어서 이쪽 부분이 성장하는 것은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여기에 문화예술가들이 광주에 모여들고 미술 시장도 형성되고 세계적인 작가와 컬렉터들도 좀 오고 지역 시민들의 문화적인 향유의 수준도 높아가고 그래서 온 동네가 문화도시 광주답게 이게 좀 더 쉬워지는 문화와 함께 사는 이런 도시가 저기 돼야 될 텐데 뭐 그런 도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광주시가 20조도 지금 예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대기업들이 거의 900조 가까운 예산을 여기다 투입할 예정도 있고 이제 뭐 상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광주시가 광주특별시가 가장 먼저 결정하고 추진해야 될 단 한 가지만 한 번씩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네, 말씀드릴까요? 그러시죠. 네. 우리 아까 그 장현호 선생님이 그 시티 연구원 말씀하셨는데 연구원. 이제 제가 이제 좀 생각나는 게 우리 이제 강주 전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떤 공무원이신 분들이 이렇게 문화관광이나 이런 거 많이 가거든요. 또 답사도 많이 가고 굉장합니다. 그리고 눈높이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근데 돌아와서 하는 게 그 눈높이를 하기 위한 어떤 배면에 깔려 있는 것은 보지 않고 예를 들어 그 본인이 바라보는 거는 대부분 몇 천억, 몇 조짜리의 그 어떤 예술품이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그거를 하려고 시도를 했을 때 그 100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예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거 첫 번째가. 그 다음에 그걸 따라하는 거 두 번째가. 그러려면 다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라면 과연 내가 살고 있는 내 이 고장의 예술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예술가들 아까 같이 시티 연구원 같이 이렇게 예술가들을 이렇게 조직화해서 집대성하고 분류하고 여러 가지 조인을 해서 진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예술품이 뭔가라는 것을 예술가들한테 연구하게 만드는 거. 그 예산을 그렇게 하고 그 예술이라는 게 엄청난 자본이거든요, 실제. 근데 많은 분들은 되게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술이 뒷전이고 자꾸 막 뭐 가난하니 뭐 근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현대 사회에서는. 예술이 자본이 없이는 솔직히 예술하기 힘듭니다. 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더 많이 투자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 발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삶의 질의 향상을 뜻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 문화예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문화는 인간이 집단화돼서 만들어진 모든 행위를 문화라고 하는 것이고 그 중에 이제 예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예술이라고 대부분 말씀들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재밌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 제 딸아이가 지금 고2인데요. 최근에 학교에서 이 한마디로
의사, 변호사 뭐 이런 네. 그 지망생들이 전공을 다 문화예술로 바꾸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제 딸아이는 뭐 문화예술 아닙니다만은 이게 바꾸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굉장히 이 10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패러다임이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그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거기에 맞는 어떤 문화 수준, 그 다음에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정책들이 좀 따라줬으면, 특히 사람이 중요하고 관심이 중요합니다. 네. 예, 리더의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이 정책으로 같이 좀 발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광주는 앞으로 이제 반도체 산업단지를 만드는 데 그칠 것인가? 좀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냥 만들 것인가 그런 정도로 할까요? 이제 광주는 반도체 산업단지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반도체와 문화예술이 함께 성장하는 그런 새로운 도시 생태계를 만들 것인가? 뭐 이게 오늘 토론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의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해진 것은 광주의 미래 단순히 산업 문제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라는 것일 겁니다. 반도체와 AI가 광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된다면 문화예술은 그 산업을 담아낼 도시의 환경과 사람과 창의성, 정신, 의식을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설과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 문화예술이 서로 연결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일 겁니다. 반도체 이후에 광주가 산업도시를 넘어서 세계가 찾아오는 문화도시, 창의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지 이제 광주의 선택과 실행이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상현 작가님 그리고 장현우 예술가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